네, 안녕하세요. 이은종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선 앞으로 이제 12번 동안 같이 상법을 공부하게 되었고요. 또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회계사로 사회생활 시작을 해서 회계사 생활을 하다가 뭐 회사를 그만두고 사법시험 봐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처음에 배웠던 법 중에 처음에 배웠던 법이 상법이었거든요. 상법은 그러니까 그때는 한 15년, 6년 전인 것 같은데 그때는 뭐 2011년에 상법 개정 많이 되기 전에 구상법이었고 근데 그때는 제가 다른 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법을 접하지 않아서 그래서 상법의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단순히 외워야 되는 거였어요. 암기 과목이었고 상법은 그래서 되게 뭐 재미가 없었고 근데 그때 회계사 1차 시험의 상법이란 건 뭐 그렇게 뭐 높은 수준의 이해를 요하지 않는 것이어서 뭐 그렇게 공부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회계사로 일을 하면서 이제 회사들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회사법적인 부분은 많이 알게 됐죠. 이제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뭐 이사회, 주주총회 이렇게 해서 뭐 하는 거는 알게 됐었고 그러다가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좀 제대로 상법을 공부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다른 민법이나 다른 민법, 뭐 형법도 같이 해서 좀 지식이 쌓인 다음에 상법을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경험들을 토대로 좀 더 여러분들께 혹시나 법률 기초가 좀 약하신 분들이라고 스스로 느끼시는 분들한테도 좀 뭐 잘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일단 뭐 상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뭐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일단 총칙이 있겠죠. 총칙, 회사법. 총칙과 회사법 사이의 상임위. 그러니까 네. 그리고 이 다음에 뭐 보험이 있겠고, 해상, 항공운송이라는 편이 있겠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상법이라는 그 제목 하에 있는 법들은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이제 6편으로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뭐 입법리에 다른 나라들도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성격이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민법의 특별법 같은 역할을 해서 이 단독으로보다는 뭔가 민법과 같이 조합을 해서 뭔가 민법을 좀 더 보완하는 그러니까 상인이기 때문에 좀 더 다르게 대우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는 조직법이죠. 주식회사로 대표되는 각종 회사들의 내부와 내부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조직법. 그리고 보험도 이제 뭐 보험 총칙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각칙도 있고 인보험, 손해보험 뭐냐 뭐 이렇게 보험에 관한 법이 있고 해상, 운송 사실 이 부분은 아마 뭐 시험 범위 공식으로 제외된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뭐 여기는 거의 안 나오죠. 정말 예전에 사시 기출로 여기서 객관식으로 한 줄로 잠깐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여기는 그래서 사실 거의 안 보게 되고요. 중요한 건 사실 그러니까 되게 각자 다른 법으로 존재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회사법 같은 경우는 특히 외국 같은 경우는 따로 회사법이라는 법률로 존재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뭐 성격이 아예 다른 법들이 이렇게 섞여 있어서 사실은 한 과목으로 공부하기엔 좀 안 맞는 면이 있다. 그래서 요거를 모드를 그때그때 바꿔가면서 이 앞에 상행위, 상법 총칙과 상행위를 공부하실 때는 그러니까 민법을 보완하는 규정들이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회사법은 조직에 대한 법, 보험은 보험에 대한 단행법. 여기에 이제 상법이라는 이름을 되어 있지는 않지만 뭐 유가증권에 대해서 어음법, 수표법이 네, 이렇게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범위가 되겠죠. 사실 그러니까 객관식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실 때는 객관식 대비할 때는 뭐 이런 부분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이게 특히 사례로 할 때는 이 구분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는 게 좀 좋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는 사례 내기 굉장히 좋겠죠. 기록에도 사실은 살짝 껴서 내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 말씀드리겠지만 상인이라면 특별히 적용되는 뭐 소멸시효나 그 이자, 법정이자 같은 게 뭐 민법이랑 똑같은데 조금만 다르니까요. 여기는 뭐 사례로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이슈들이 많으니까 사례와 객관식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겠는데 기록형으로는 회사법 이슈를 따로 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뭐 그런 차이점은 좀 있겠어요. 그리고 보험도 역시 기록형으로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어근거 수표도 사례로 약간 그 짧은 뭐 단문 비슷한 사례로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기록으로 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렇고요. 그래서 네, 우리는 이런 이제 차례대로 총칙, 상임위, 회사법, 보험, 어음수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각자 기본서가 있으실 테고, 그리고 이제 지금 교재를 만드는 중이라서 뭐 이제 수업하면서는 프린트로 나갈 테고 아마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책자로 편집을 예쁘게 해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서 위주로 공부를 하시고 이제 요약은 뭐 각자 편한 방식으로 하시는데 뭐 요약서가 편하면 요약서를 하면 되겠고 기본서 요약하는 게 좋으면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 우리는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제 모든 시험을 대비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시험 대비 공부랑 그냥 공부 좀 다르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 대비 공부를 할 때는 제 생각엔 목표를 약간 이제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는 시험 전에, 그러니까 시험 전 1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사법 같은 경우는 뭐 10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뭐 입질은 뭐 9시까지 할 거고, 그러면 좀 일찍 가서 보면 1시간 넘게는 볼 시간은 주어지고, 그리고 점심 뭐 그냥 먹으면서 공부하면 그러면 이제 또 점심 전에도 1시간이 주어지고, 그 1시간 동안 내가 이거 1회독 할 수 있으면 제가 볼 때는 그 시험 붙을 수 있어요. 모든 시험을 다, 어떤 시험이든 그 과목, 그러니까 시험 보기 바로 직전에 1시간 정도 시간이 있을 때 그 시험에 대비해서 내가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그 교재를 1시간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시험은 제가 볼 때 합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지금 변호사 시험 같은 경우는 뭐 떨어뜨리려고 보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반 정도는 어쨌든 붙는 시험이니까 그런 시험은 더더욱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그 공부를 하실 때 지금 내가 공부한 이 교재를 가지고 1회독을 돌린다. 그러니까 시험 직전에 1시간 동안 1회독을 돌려야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그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좀 덥네요. 다들 뭐 공부는 잘 하셨으니까 뭐 각자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겠지만 제 생각엔 이거를 그러니까 1시간 동안 1회독을 한다면 그냥 이렇게 쭉쭉쭉 넘겨가면서 그냥 의미 없이 본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딱딱딱 여기서 뭐가 이슈고 이게 뭐였다 결론 딱 생각나면 넘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어가서 1시간 동안 다 볼 수 있으면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내 나름대로 이제 1회독을 할 때마다 그 이제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회독 할 때는 뭐 예를 들어 10시간이 걸렸다. 근데 그 다음에 1회독 할 때는 한 7시간 걸리더라. 그러니까 70%가 줄어들더라. 70%로 줄어들더라. 그러면 그 나름의 내 학습 그 데이터를 좀 생성을 하신 다음에 그 데이터로 역산을 해서, 그러니까 내가 그럼 시험 전에 1시간 동안 1회독을 하려면 적어도 시험 전 일주일에는 2시간 안에 1회독을 할 수 있어야겠다. 그러면 그럼 시험 전 한 달 전에는 3시간 안에는 해야겠네. 이렇게 해서 역산을 좀 하셔서 그럼 지금쯤에는 뭐 1회독을 몇 시간 정도 하면은 적절하다라는 그런 그 목표를 세우시고 그 목표에 맞게 정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직은 시간은 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뭐 전반적인 말씀 뭐 이렇게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선 상법 시작을 해볼 텐데요. 우선 총칙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법전을 뭐 객관식 때는 법전을 볼 수가 없지만 주관식이나 기록형, 그러니까 그 기록형이나 사례형 할 때는
법전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전, 시험용 법전을 그 들고 다니시면서 계속 조문은 이걸로 익혀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러니까 어차피 뭐 시험장 가도 주잖아요. 이 법전을. 근데 이 법전을 가지고 이걸로 익숙해지셔야 나중에 이제 그냥 그 시간 없으니까 그냥 바쁘게 찾을 때 한 번에 탁 찾아도 내가 원래 보던데 그대로 딱 나오게 되는 뭐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핸드폰이나 뭐 아이패드나 이런 걸로 법전을 보는 것보다는 법전 옆에 펼쳐 놓으시고 하나하나 보시면서 그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법을 펴시고 법전도 펴시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래서 원래 보통 교과서에 상법의 법원 뭐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법원이란 거는 사실 뭐 별로 법원은 이제 우리가 법규범을 인식하는 연원이 되어서 뭐 그러니까 3단 논법이잖아요. 그 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 대전제에 해당하는 그 법규범을 우리가 어디서 인식을 할 것이냐. 근데 우리나라 같은 성문법 국가에서는 사실 뭐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뭐 큰 논의가 될 사항은 아니죠. 그러니까 법전 보면 나와 있으니까 대부분. 그래서 이제 법전에 있는 법이 되는데 1조에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상사에 관해서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에 규정이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그래서 우선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상법이니까 상법 전이 가장 기본이 될 테고, 근데 상법전에서 뭐 그 상법전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 그 다음에 관습법에 규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따르는데, 민법도 민법 전에 규정되어 있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또 민사관습법과 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이렇게 순서가 되고, 그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밑에 써놓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사자치법과 상사특별법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 거니까,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뭐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고 이런데, 상법전을 기본으로 해서 그 앞에 그러니까 상사자치법이나 상사특별법, 조약 이런 것들은 특별법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더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민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수험적으로는 뭐 딱 그냥 요 그 문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순서만 한번 간단하게 보시면 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객관식 지문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법전에 없는데도 우리가 법규성을, 그 구속력을 받는 것들 중에 대표적인 게 보통 거래 약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관이란 건 뭐 민법 하시면서 하셨겠지만, 약관은 그렇죠. 그래서 일방 당사자가 그러니까 정형화된 어떤 틀로 인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다수와 거래를 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그 정형화된 계약을 말하죠. 그래서 뭐 거래 약관은 뭐 우리 인터넷 쇼핑할 때도 많이 쓰고, 뭐 그 전자상거래나 아니면 뭐 헬스장 가서 뭐 등록할 때도 많이 쓰고요. 근데 이런 약관에 우리는 구속이 되는데, 약관에 우리가 구속받는 이유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론적 논의가 좀 있었어요. 근데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뭐 전자상거래 할 때 뭐 체크해서 동의합니다의 동의를 체크를 하니까 그에 의해서 우리가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건 계약설이죠. 아니면 약관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그 추상적인 법규가 된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동의 여부와는 직접 관계없이 적용이 될 수 있다. 법규처럼 라고 보는 견해도 있었지만, 판례는 명시적으로 계약설을 취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이고, 그래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판례에서는 뭐 그 자체가, 약관 자체가 법규범이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진 계약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그러니까 보험약관 말하는 거죠.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에 구속력을 갖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약관을 동의를 하고 계약을 체결을 하니까, 나중에 약관의 내용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만 체크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명시적으로 약관과 다르게 특약사항을 넣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는 구속력이 배제가 되겠죠. 그리고 상사자치법, 가장 이제 우선이 되는 적용 순서에서 가장 앞서는 상사자치법엔 대표적으로 정관이 있겠죠. 정관은 회사나 기타 단체가 그 조직과 구성원의 법률관계와 대내외적 활동에 관하여 자주적으로 정한 규범을 말한다. 정관입니다. 그래서
뭐 주식회사 설립할 때 당연히 뭐 정관을 작성을 하게 해야 되고요. 뭐 주식회사뿐 아니라 그냥 민법상 법인이나 그러니까 사단법인, 재단법인 다 정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조직체로 인정을 받으려면 정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명시적으로 내부적, 대외적 그런 그 규범을 정해놔야 되는데, 그럼 이 정관이 뭐냐, 성격이 이게 법규냐? 그러니까 내가 거기에 일일이 동의하지 않았어도 효력을 그 구속력을 받는 법규냐, 아니면 계약과 같은 것이어서 내가 동의를 해야만 구속력을 받는 것이냐라는 논의가 있었고, 이게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발기 설립할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소수가 모여서 발기인들이 모여서 자본금 투자해서 발기 설립할 때는 이 발기인들이 정관을 작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관을 이렇게 쭉 하고 밑에 발기인 땡땡땡, 발기인 땡땡땡 도장 땅땅 찍어야 되기 때문에 이 발기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계약같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발기인들 사이에서는 내가 다 동의했으니까 구속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생각해보면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고 발기인들이 이제 나가고 새로운 주주가 들어오고 왔다 갔다 하더라도 이 회사로의 규범으로서는 계속 그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판례도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 발기인, 그러니까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발기인으로 거기 그 도장을 찍은 사람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가입한 사원이나 사단법인의 기관 등도 구속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법적 성질은 일일이 동의를 요하는 계약이 아니라 일종의 자치법규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상사자치법의 법규성을 인정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게, 그 규범을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안 들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렇게 법규성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인에 대해서 볼 텐데요. 상인,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상법은 말 그대로 상인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명칭상으로는. 근데 상인이 뭐냐? 그러니까 상인을 우리 상법에서는 어떤 상행위를 규정해놓고 이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상인을 왜 규정했냐부터 좀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있고 그냥 물건 뭐 100원짜리 주고 뭐 그 갖고 있던 핸드폰을 팔았다 이러면 그냥 거래가 있었고 끝이죠.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만 있으면 상인이란 거래를 굳이, 상인이란 개념 자체가 사실 등장할 필요가 없는데,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이 생겨서 뭐 갑을 뭐 둘 간의 일회성의 관계가 아니라 뭐 다양한 사람과의 그 관계가 생기면 이거를 그냥 그 일반 개개인의 관계 민법으로 규정하기에는 좀 뭔가 특징이 있다. 뭔가 그리고 상인을 위한 특별한 효력을 좀 부과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필요성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상인이라는 개념이 필요해진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제가 사실 처음에 이거 공부할 때는 그 의문이 있어요. 왜 상인은 뭐 당연상인과 이제상인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근데 이게 사실 해보면 저희가 뭐 만약에 변호사가 되셔서 사건을 한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상담을 와서 이제 갑과 을이 있고 갑을 병이 있고 막 이렇게 거래들이 있고 있는데, 이들이 상인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게 되지는 않거든요.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조문은, 그러니까 민법을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죠. 근데 뭔가 내가 좀 더 주장하고 싶은 때, 아니면 상대방이 뭔가 공격을 했는데 내가 좀 더 방어를 해야 될 때 쥐어짜서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상인이냐? 그래 상인이면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특징을 좀 적용해보고 싶을 때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선 중요한 건 상인이 뭐냐를 먼저 보기보다는, 그럼 상인으로 인정이 되면, 그래 뭐 상인이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상인이라 치자. 그러면 뭐가 달라지냐? 사실 이게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잘 아시겠지만 상인으로 인정이 되면 우선 뭐 여러 가지 뭐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더 나오겠지만 민법 상인으로 인정되면 민법상 특칙으로는 여러 가지 적용이 되고, 뭐 그 총칙상 민법 총칙의 특칙처럼 붙어 있는 이런 그 상법 규정들이 있고, 뭐 물권법, 유치권 같은 거, 그리고 뭐 채권법 이렇게 붙어 있는 것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이고 중요한 거는 뭐 일단 소멸시효가 되겠죠. 상사소멸시효 5년인데, 그러니까 민법상 소멸시효는 10년인데 상사소멸시효 걸리면 5년이 된다. 조문으로 한번 보시면 조문으로는 몇 조죠? 네, 이것도 금방 찾으려니까 또 찾기가 힘드네요.
네. 금방 생각나지 않지만 어쨌든 상사 손실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5년이죠. 그리고 이제 상사 이율, 그러니까 민법상 이율은 5%지만 상인으로 인정되면, 그러니까 상행위로 인한 거래는 6% 이자가 적용이 된다. 사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거죠. 이외로 이제 뭐 상사 유치권도 있고 일반 유치권에 비한.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거는 뭐 그 실무에서도 많이 적용을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사례에서 제가 볼 땐 사례로 내기도 굉장히 좀 좋지 않아요? 한번 가볍게만 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상인이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다. 총칙에 대해서, 그리고 물권법에 대해서, 채권법에 대해서 달라지는 게 각각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인이라는 개념이 따로 필요한 거다. 상인을 따로 이렇게 효과를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럼 상인은 뭘까요? 상인은 기업의 대외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를 상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법전에 보시면 이제 그 제 2장에 이제 상인이라고 해서 상인을 딱 이제 개념 규정을 해놨죠. 4조부터 9조까지 이렇게 해놨는데, 그래서 상인을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고, 그러니까 그 어떤 기업의 대외적 활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기업이라는 게 뭐 우리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주식회사나,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이런 것만 기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즈니스죠, 비즈니스. 어떤 내가 영업하는 그 영업 활동, 그러니까 내 개인적으로 뭐 편의점을 할 때 그 편의점이 하나의 기업이 되는 거고 하나의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뭐 삼성전자라면 그 전자 그 뭐 반도체 이게 하나의 또 비즈니스가 될 거고, 이 비즈니스 상거래 대외적 그 상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가 되는 게 상인입니다. 그래서 상인의 개념을 상법의 4조에서는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당연상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상인 말고 의제상인으로 5조에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그리고 2항에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있는 거죠. 일단 그 당연상인을 보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그래서 이거 조문을 보실 때 이걸 그 뭐 법전에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좋은데, 일단 보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당연 상인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봤을 때 개념 분설상 자기 명의가 뭐냐, 상행위가 뭐냐라는 걸 잘 따져봐야 돼요. 제가 봤을 때 뭐 공부할 때도 그렇지만 공부할 때도 이렇게 조문을 자기자기 찢어서 원자화 시켜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만, 이게 실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사실 변호사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요 그 말을 분해해서 잘 따지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법전 같은 경우는, 우리 법 같은 경우는 해석이 어느 정도 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전에 나와 있는 거를 뭐 좀 정확하지 않은 개념들은 뭐 판례가 좀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례도 있고, 이런 거는 그냥 보면 되는데, 사실 진짜 어려운 거 계약서, 그러니까 그 계약서를 해석하는 게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상대방은 어떻게 해석하는데 이거를 뭐가 맞냐, 이거를 볼 때 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단하게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 요 규정을 굳이 뜯어보는 이유도, 이게 뭐 이렇게 훈련이 돼 있으면 나중에 그 정제되지 않은 그냥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기투합해서 그냥 순간 만들어진 계약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 쪽으로 좀 유리하게 해석을 해볼까라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거죠.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뭐 자기 명의, 그렇습니다. 자기 명의는 자기 상거래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 의무의 귀속 주체가 된다. 그러니까 내 그 상거래에서 발생한 권리를 내가 가지고, 내 명의로 가지고, 내 앞으로 가지고 의무를 부담한다. 의무를 내가 부담한다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표적으로 뭐 혹시 사업을 하셨거나 뭐 집에서 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면, 개인이 사업을 하면 사업자 등록이라는 걸 하잖아요.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하는데, 이거는 뭐 그 세법상 부가가치세법 또는 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죠. 사업을 하면. 그래서 요 이제 사업자 등록이라는 건 이제 그 세무서에 내가 납세를 하겠다, 내가 사업을 하니 납세를 하겠다, 그 납세 관리를 위한 번호를 다오 하는 거예요. 납세 관리를 위한 번호예요. 사실 납세 관리를 위한 번호인데,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약간 그 상인 약간 그 뭐랄까요? 약간 그 내 명의 그 내가 이제 사업을 한다는 의사 표시가 되는 거죠. 그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자기 그러니까 그 기업의 상업에 내 이제 그 상업으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와 의무가 내 명의로 기록되어 있느냐를 판단할 때는 이 사업자 등록자가 누구냐 등 또 아니면 대외적으로 드러난 자가 누구냐와는 관계없이 실질에 의해서 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권리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기속되느냐, 의무가 실질적으로 누구한테 기속되느냐를 보고 따진다는 거죠. 그래서 판례도 마찬가지로 행정관청에 대한 인허가명의나 국세청에 신고한 사업자 등록상의 명의와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당연히 실제 영업상의 주체가 상인이 된다. 그러니까 뭐 그 음식점 하시는 분들은 뭐 식품위생법상 그런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 그 허가증도 이제 다른 사람 명의로 보통 뭐 배우자의 명의나 아니면 뭐 내가 뭐 행정처분 제재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내 명의로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이제 뭐 배우자나 친척들 명의로 하게 되고요. 지인들. 뭐 사업자 등록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실제로 그래서 그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실질 운영자는 명의자는 A인데 A의 배우자 B가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경우에 이 거래한 사람은 B가 A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름도 약간 남자 같아가지고 그래서 B라는 사람이 A인 줄 알고 B와 거래를 계속했는데 알고 봤더니 A는 여자였어. 그래서 이 사람인데 돈을 못 받은 거죠. 근데 물건을 주고 돈을 못 받아서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사 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이 둘을 상대로 동시에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제 명의자니까 어쨌든 책임을 지고 이 사람도 실질 운영자로서 책임을 진다. 사업자 등록이 누구 명의인가는 상관없이 누구에게 권리 의무가 기속되느냐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동거래를 했다면 이거는 이 사람은 명의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인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자율, 상사이율 6%가 적용이 되는 거고 소멸시효도 5년이 되는데 물건 매매, 그러니까 상인이 물건 매매한 거에 대해서 3년이니까 민법상 결국은 3년이 되겠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상행위. 그러니까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가 상인인데 상행위는 그럼 상행위는 뭐냐? 상행위는 또 우리 상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46조를) 보시면 기본적 상행위,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야. 기본적 상행위가 있고요. 보조적 상행위가 있겠죠. 보조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는 46조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해당되는 게 기본적 상행위. 그러니까 이 상행위가 뭐냐? 상행위를 정의하는 게 그러니까 뭐 여러 입법례에 따라 다른데 어떤 나라는 상인이 하는 게 상행위다라고 하는 데가 있고 우리나라 같이 상행위 딱딱딱 규정을 해놓고 이걸 하는 사람이 상인이다 이렇게 반대 형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뭐 보시다 보면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 좀 아시겠지만 이게 그러니까 약간 소득세법도 좀 이래요. 소득세법도 소득세법도 여러 가지 소득의 종류를 열거하고 이거 해당하면 세금을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열거해서 열거하면 뭐가 된다는 식의 조항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46조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어요. 영업으로 하는 다음의 행위를 상행위를 한다. 그래서 다음의 행위가 이제 1호부터 뭐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기타 재산의 매매 1호부터 해서 22호까지 규정을 해놓고 이 행위들을 1호부터 22호까지의 이 행위들을 영업으로 하는 자, 영업으로 하는 거를 상행위라고 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규정상으로 보면 이 열거된 1호부터 22호까지 행위를 영업으로 하지 않으면 상행위가 되지 않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뭐 그렇게까지 보진 않고 그냥 이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상행위로 보냐. 그래서 토탈에 보면 자기 명의로 요 열거되어 있는 이 행위들을 영업으로 하는 자가 상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으로 하는 게 뭐냐 그러면 근데 이 중에서 실제로
사건을 한다. 그래서 이제 뭐 A랑 B랑 거래를 했는데 A는 상인이 맞는 것 같아. 근데 B가 상인인지 아닌지가 좀 헷갈리다. 라고 할 때 사실 문제되는 건 이거예요. 이거 영업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사례로 나온다면 영업으로의 포석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자기 명의는 사실 그러니까 명의자나 실질 운영자나 따로 다 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어려울 것 같고요. 자기 명의.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여기 뭐 1호부터 22호 사이 행위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뭐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느냐 이것도 사실 별로 이슈가 될 게 없는데 영업으로 하느냐 마느냐가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럼 영업으로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이제 우리 조문에 뭐 영업이 뭐냐라는 그 해석이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판례와 학설에 맡겨져 있는데 학설에 맡겨져 있는 거죠. 근데 판례는 이거를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외적 인식 가능성과 기업성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았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인데 여기서 영리가 좀 그러니까 뭐 나중에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그 법인들의 영리와는 조금 다른 거죠. 법인들의 영리는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는 그 수익 사업을 하느냐 마느냐랑 상관없는 건 잘 아시죠?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하더라도 그 수익 사업한 이익을 구성원끼리 나눠 가지지 않는다면 비영리법인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법인에서 영리법인이냐 비영리법인이냐에서의 그 영리는 수익을 구성원들끼리 나눠 갖느냐 마느냐 요 차원이고요. 여기서 영리, 상인에서의 영리는 돈을 벌 목적이 있느냐 없느냐. 돈을 벌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해야 되는 거고 계속적 반복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계속적 반복적이 또 이제 의문이 들 수 있겠죠. 이게 1년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실제 뭐 하는 사건인데 펜션을 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펜션을 뭐 사업자 등록을 하진 않았고 펜션을 그리고 그냥 1년에 한철 그냥 여름철에 한 뭐 3-4번 정도만 지인들 통해서 돈은 받고 지인들 통해한테 그냥 잠깐 빌려주고 그 나머지 기간에는 그냥 별장처럼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과연 상인이냐 아니냐 이거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했다고 볼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렇게 약간 좀 고민은 될 수 있겠죠. 뭐 고민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이건 진행 중인 사건이고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수업 목적에서는 뭐 이렇게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행위를 계속적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대외적 인식 가능성, 대외적으로 상인이라고 그러니까 영업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급여를 그러니까 어떤 고정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사업의 부침과는 상관없이 고정적인 걸 받으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게 근로자니까 피사용인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례에서는 자기가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도 이를 영업으로 한 경우에는 상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5,000평의 사과나무 과수원을 경영하면서 2,000평 부분의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해서 대부분 대도시의 사과 판매상에 위탁 판매한다는 것은 영업으로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상인이 아니다 라고 보았죠. 뭐 구체적인 사실관계 그러니까 왜 이게 뭐 기계적으로 5,000평 중에 2,000평에 대해서만 수확해서 팔았으니까 뭐 상인이 뭐 영업을 한 게 아니다 라고 기계적으로 보면 안 되고 다른 뭐 사실관계가 있을 거예요. 중요한 거는 상인이 아니라고 된 것까지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상인이 아니어서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69조 상인 간의 매매 시 즉시검사 하차통직 임무의 적용을 부정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 효과들을 결국엔 그 효과를 부인하기 위해서 아니면 그 효과를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A라는 사람이 상인이다라고 강하게 주장할 때도 있는 거고 상인이 아니다라고 또 강하게 주장할 때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상인은 다시 한번 정리하면 뭐 4조와 46조를 같이 묶어서 보면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건데 상행위란 뭐냐? 46조의 이 행위들을 영업으로 하는 거가 상행이다. 영업이란 건 뭐냐? 뭐 계속적 반복적 영리성이 있어야 된다는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의제상인 우리 4조에서는 이렇게 당연상인이라고 규정을 했고 이 당연상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점포나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인이라고 봅니다. 상행을 하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여기서도 약간 좀 그 개념상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아까 상행위는 분명히 요 열거된 행위 플러스 영업으로 하는 행위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또 상인적 방법으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고 돼 있어서 그럼 이 상행위를 하지 않으면 영업으로 하는 것도 아닌 거냐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앞에 영업을 하는 자라고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그러니까 설비는 뭐 더 이제 뒤로 나가면 배우겠지만 인적 설비, 문적 설비, 뭐 인적 설비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라는 게 비즈니스라는 게 하나의 그 유기적 실체,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들 모인 것만이 아니라 그냥 물건들만, 그러니까 어떤 그 설비들만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사람과 설비가 모여서 함께 일정한 조직체를 이루면서 시너지를 내는 게 이제 비즈니스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적 설비와 무적 설비를 다 같이 갖춰야 된다는 거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 상인적 설비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고, 상인적 방법이라는 거는 뭐 당연 상인이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거라고 해서, 사실 의제상인 조항의 의미는 여기 46조의 1호부터 22호까지 열거되지 않은 행위 중에 이제 새롭게 뭔가 더 상인으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행위들이 있을 때 유용하게 쓰이겠죠. 여기 1조부터 22조까지 해당이 안 되더라도 그냥 상인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의제상인에 해당한다고 해서. 그래서 판례는 학원업은 의제상인이라고 보았고, 변호사와 법무사는 의제상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 같은 경우는 공익적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상인이 아니다 해서 끝이 아니에요. 상인이 아니기 때문에 뭐 상사소멸시효 5년이 적용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자율 6%가 적용이 안 되는. 아마 그러니까 뭔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판례가 남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민사회사. 민사회사는 5조 2항에 이제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정한과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 회사, 여기서 회사라고 하면은 뭐 그 상법상 회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상법상 회사는 당연히 상인이죠. 당연히 상인이고, 그런데 상법상 회사가 아닌 그런 그 회사 중에서 그래서 그 상인이 해당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그리고 의외로 기출이 됐었던 지문이 소상인, 제9조의 소상인인데요. 소상인이라는 규정에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돼 있어요. 그래서 소상인이 뭐냐? 라는 게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 보시면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이다. 자본금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가 소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회사는 소상인의 규정이 없고, 그래서 회사가 뭐 자본금 500이라 하더라도 소상인에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나와 있는 뭐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냥 적용이 다 되는 거고,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1,000만 원, 자본금이 1,000만 원 미만이다.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상인 자격을 언제 취득하고 언제 상실하느냐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인의 개념을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언제부터 상인이 되느냐, 그리고 언제 상인의 자격을 잃느냐를 보겠습니다. 우선 자연인이 있겠죠. 또 법인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자연인과 법인은 어떻게 다르냐. 먼저 자연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요? 우선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인생을 잘 살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기업을 해야겠다, 비즈니스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상인이 되는 거, 상인이 될 준비를 해서 가는데, 그럼 이 시점을 언제부터 봐야 하느냐. 이 사람은 계속 쭉 사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사업을 한다는 게 객관적으로 외부에 딱 드러났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과 지인이 아니더라도 그냥 밖에서 봤을 때 아 얘가 이제 사업을 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을 때, 객관적 인식 가능할 때 이 사람이 상인이 된다라고 봐야겠죠. 뭐 태어날 때부터 상인으로 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상인을 따로 개념을 규정하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민법이 상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자연인은 그 본인이 그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를, 그래서 그 개시한 때를 외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을 때, 그 객관적 인식 가능할 때 상인으로 된다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법 4조와 5조에서는 이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규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 상인이 될 텐데, 판례에서는 영업의 목적인 그 기본적 상행위니까 46조 1호부터 22호까지 있는 그 열거되어 있는 그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영업을 위한 준비행위를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위를 할 의사를 실천하는 것이므로, 준비행위를 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함과 아울러 개업 준비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최초의 보조적 상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의미가 뭐냐면, 이게 실질로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상인으로 딱 보는 이 시점이 있으면 이 뒤부터는 이제 상인으로서의 특칙이 적용되는 거죠, 이 사람한테는데, 요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상 그냥 일반 원칙이 적용이 되는 거라서.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 자연인을 언제부터 상인으로 볼 것일까의 의미는, 뭐 이 사람이 장사를 시작할 때 뭐 돈을 받고 뭐 거래를 할 때는 당연히 상인으로 누가 봐도 인정을 할 테고, 내심으로 나는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할 때도 뭐 상인으로 인식할 수 있을 텐데, 어느 시점에 우리는 이 사람을 상인으로 규정해서 상인에 해당하는 효과를 부여할 것이냐 라는 약간 정책적 문제, 정책적이라기보다는 뭔가 그런 그 가치 판단의 문제가 좀 되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러니까 적어도 이건 너무 늦고, 그러니까 얘가 실제 거래를 할 때, 그럼 이 전에 나름대로 영업에 대한 준비를 할 텐데, 이 영업에 대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는 상인으로서 규정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거래 상대방은 그냥 거래 상대방 같은 경우에 뭔가 그 프로 대 프로끼리의 그런 규정이 아닌 아마추어와의 그 규정에 의해서 좀 불이익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로 마음 먹고 준비를 시작했다면, 그럼 이때부터는 상인으로 봐도 무리가 없다. 왜냐면 얘는 어차피 이걸 다 감당하기로 하고 이제 결단을 내린 거니까. 그래서 이 영업 의사를 영업을 위한 보조 준비행위를 할 때부터 상행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준비행위는 대표적으로 그 사무실을 얻는다든지 뭐 그런 거겠죠. 그러니까 영업을 위한 임대차 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부터 상인으로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영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행위는 당연히 나에 대해서는 그 준비가 드러나면 나는 그때부터 상인으로 인정을 받는 건데, 그런데 다른 상인의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그 행위를 한 자의 보조적 상행위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그러니까 내가 개인 사업하려고 돈을 빌렸다. 그러면서 빌리면서 사업 자금으로 쓸 겁니다 라고 하면, 이 자금에 대해서는, 이건 이제 그 영업 준비 행위니까요. 이 돈 빌린 거에 대해서는 상법이, 나는 상인으로 돼서 상인으로서의 특칙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린 돈은 소멸시 5년, 뭐 그리고 6% 이자, 뭐 이런 게 될 텐데, 뭐 유치권도 상사유치권이 적용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개인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법인 주식회사를 만들어서 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내가 사업을 한다. 그래서 내가 말은 똑같이 해요.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라고 할 때, 돈을 빌릴 때 내 개인 사업이 아니라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 돈을 빌리는 거면, 상인은 주식회사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대표이사는 상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대표이사가 돈을 빌린 행위는 상인이 한 행위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상인의 준비 행위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차용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상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상인의 기관으로서 한, 그러니까 상인인 회사, 주식회사의 기관으로서 한 행위이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영업자금 차입 행위는 행위 자체의 성질은 영업 준비 행위라고 할 수 없지만, 행위자의 주관적 의사가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였고, 상대방도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서 그 행위가 영업 준비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였을 경우에는 상법 규정에 적용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포 임차 또는 점포 구입 이럴 때 영업이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면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죠. 뭐 제가 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아까 펜션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펜션이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었어요. 그래서 B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에 한 철만 한 3, 4팀 정도만 지인들 받아가지고 펜션하고 나머지는 그냥 별장처럼 쓰던 집을 갖고 있었고 이거를 A한테 이제 근데 A는 이제 펜션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이 도시 생활 힘들다. 농사 지면서 펜션이나 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알아보다가 이제 이 집을 보고 이제 샀어요. 샀는데 근데 이 집에 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누수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서 누수가 이게 사서 이제 좀 리모델링 하려고 가구 저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이제 누수가 발견을 한 거죠. 그래서 구입한 지 한 3개월, 2개월이라고 합시다. 2개월 만에 이거 하자 있다. 하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B가 무슨 소리냐 이거는 뭐 너는 그 너도 이미 펜션을 할 거라고 나 준비행위로 얘기를 다 이제 계약에 다 있거든요. 펜션 할 거라고 얘기한 게 있어서 넌 펜션 할 거라고 얘기를 이미 했었고 나도 상인 너도 상인 그러면 이거 준비행위죠. 준비행위로 이미 표시가 됐으니까 너도 상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자 검사 할 때 즉시 통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뭐 나중에 또 보겠지만 69조에 이제 상인 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할 때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손해배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는 즉시 통지 안 하고 2개월 있다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손해배상을 안 해줘도 된다 라는 거고 얘는 얘가 전데 저는 이제 너는 상인이 아니다 라는 점도 주장을 하면서 동시에 이게 상인이가 아니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래서 전 상인이 아니다라는 점을 하고 있고 이게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게 사실 그 아직 결론이 안 나서 뭐 명확한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의외로 사실 그래서 요 사건을 통해서 이게 상인이냐 아니냐도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을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는 행위에 대해서 판례는 회사가 상법에 의해서 상인으로 의존된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는 상인이 되지만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의 운영 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더라도 상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멸시효는 일반 10년이 될 수 있고 상사 특별 이율 6% 적용이 안 되고 상사 유치권도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인은 그렇고 자연인은 이제 태어나서 쭉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느 순간에 뭔가 법적 효과를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하는 거고 법인은 근데 사실은 애초에 만들어질 때부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상법상 법인들, 그러니까 주식회사, 유한회사 뭐 이런 것들은 목적이 있으니까 설립할 때부터 상인으로 바로 봐야겠죠. 상행위를 하려고 설립한 거니까. 그래서 설립한 때는 그래서 등기시에 상인의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5조 2항에 따라서 아까 보시면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원과 같기 때문에 상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당연히 설립 등기할 때 설립 등기하면 이제 회사는 뭐 등기부에 등기가 돼야 이게 상인 자격을 그러니까 설립이 되는 거, 설립된과 동시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거죠. 그럼 뭐 뒤에 이제 법인 설립할 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설립 중의 회사에 대해서 아직 법인 계획을 취득하지 않으니까 등기가 안 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 돌아가고 있는데 등기가 아직 안 난 회사. 그러니까 등기 신청을 해놨고 등기 나오기까지 한 3, 4일 정도 그 기간에 있는 설립 중의 회사는
영업을 위한 행위, 이때는 이제 설립 준비 행위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라서 상법이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법인도 상인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민사법인은 그러니까 상행위를 위해 설립된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시점에 그 상인 자격을 줄 거냐 말 거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이제 그 대외적, 그러니까 객관적 인식 가능성이 있을 때 상인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특수법인들이 이제 뭐 그러니까 농협 어떤 단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그 특수법인들이 있어요. 농협 같은 경우에는 상인을 할 수 없다라고 본 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법인 같은 경우는 뭐 중소기업은행도 있겠고, 뭐 한국은행도 있겠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률적으로 뭐 그 판단하기 좀 어렵겠습니다만, 근데 설립 목적의 그러니까 설립된 그 근거법의 설립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상인 자격을 취득하기는 좀 어렵겠죠. 상인 자격은 이렇게 취득을 하는 거고, 그래서 상인 자격은 언제 상실하냐? 영업 활동을 사실상 종결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개인 사업을 예를 들면 사업자 등록을 했다가 쭉 가다가 폐업 신고를 하면 이제 사업자 등록 번호가 없어지거든요. 이 폐업 신고를 했다고 폐업 신고를 한 때 상인 자격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외적으로 난 상업을 안 하겠어라고 할 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거죠. 사실상 종결한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경우에는 특별히 사망, 파산, 영업 양도 또는 영업 폐지로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폐업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상인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업무가 남아 있다면. 법인 같은 경우는 해산으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청산이 종결되어야 한다. 청산. 그러니까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 법인을 이제 그만두는 방법이 뭐 여러 가지 정관에 정한 그 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정관에 뭐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한다라고 하면 그때 종결하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면 해산 결의를 해야 돼요. 해산 결의를 해서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주총에서 특별 결의를 해야겠죠. 해산 결의를 한 다음에 해산 결의를 하고 이제 그러면 청산인을 선임해서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 청산 절차가 다 끝나면 청산 등기를 하면 청산 종결 등기를 하면 그러면 회사는 법인격이 이때 확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로 생겼으니까 등기로 없어지는 거고. 근데 해산 결의를 하고 그럼 해산 결의를 하면 청산할 때 청산 주된 임무는 뭐겠어요? 그 자녀재산 분배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그 채권자들한테 채무를 다 변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주주끼리 나눠 갖는 거고. 근데 이건 이제 사업이 잘 돼서 헤어지는 경우고, 잘 안 됐을 때 이 채무 변제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채무가 뭐 100원인데 예를 들어서 법인에 남아있는 재산이 10원밖에 안 된다. 이러면 이게 안 돼요. 청산 종결 등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다 변제했다는 거를 가지고 첨부 서류로 해서 가야 등기가 됩니다. 근데 등기가 안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경우에 파산을 하는 거죠. 파산. 잘 되면 그냥 청산해서 끝나는 거고, 잘 안 되면 파산을 통해서 이 법인격을 소멸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네. 근데 이제 법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산 딱 한다고 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청산 종결 등기가 돼서 법인격이 없어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이거 아니면 뭐 이거가 되죠. 잘 돼서 뭐 청산을 하든 아니면 잘 안 돼서 파산을 하든 실질적으로 이 절차가 마무리됐을 때 상인 자격을 상실한다고 보는 거고, 법인격 상실은 약간 다른 문제가 되겠고요. 사실 법인, 그러니까 회사도 그렇고, 법인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약간 의제적인 추상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모여 있고 사람들이 어떤 설비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이거를 하나의 그 실체로 효과를 줘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런 제도가 생긴 거기 때문에 회사 같은 경우는 등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등기로 시작하고 등기로 끝난다. 다만 상인의 자격은 실질적인 청산 종결 때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분 쉬었다가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